건축기사, 산업기사 대비 건축시공 파이널 체크 핵심 정리,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목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공사라든지 방수공사까지는 장이 일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타 공사, 적사는 10장으로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목공사 역시 재료적인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죠. 그 철골, 조적 이런 부분에서도 재료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화렵수는 경목재, 하드웨어 람바를 경목을 의미하고요. 침엽수는 연목인데 구조재로 사용을 하죠. 바늘 침자를 써가지고 잎사귀가 바늘처럼 생긴 거, 대표적으로 소나무 이런 것들은 연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재로 쓴다. 구조재로 쓴다는 얘기는 직통대재, 곧고 긴 목재가 많다. 화렵수는 딱딱하고 경목인데도 불구하고 수장재, 창호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침엽수는 연목인데도 소프트웨어 람바인데도 불구하고 구조재로 쓰인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목재는요, 흠만 없으면 콘크리트보다 모든 강도가 훨씬 더 큰 아주 좋은 재료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구조재로 쓸 수 있고, 우리가 콘크리트를 쓴 지는 1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석재라든지 아니면은 목재를 훨씬 더 오래 썼지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섬유포화재는 목재의 함수율이 30%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생나무가 건조되어서 함수율이 30%가 된 상태를 섬유포화점, 섬유포화점 이상의 함수율에서는 목재의 강도도 일정하고 수축 팽창도 일정하다. 일어나지 않는다.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거의 함수율에 비례해서 신축이 된다. 즉 섬유포화점 이하 30% 이하에 있어서는 함수율이 떨어지면 수축, 올라가면 팽창, 그래서 신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섬유포화점의 특징 꼭 확인을 좀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함수율이 30%가 된 상태에서 강도와 수축 팽창이 일어나는 경계의 함수율을 우리가 섬유포화점. 목재의 강도는 세 번째, 섬유 방향의 강도가 그 직각 방향보다 크다. 인장, 휘임, 압축, 전단의 순서로 섬유 방향의 강도가 크고, 방향에 따른 수축률, 나무가 서 있는 쪽,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쪽이 Y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Y축, 섬유 방향, 축 방향 이렇게 부르는데요. Y축 방향의 그 신축률은 0.34%에서 0.35% 정도고요. 이것과 직각 방향인 이런 지름 방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름을 관통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른 게 이게 다 X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X축 방향.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는 우리가 8%.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촉 방향은 그것의 대각선 방향, 즉 연륜에 평행한 이쪽 방향을 촉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14%의 수축률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즉 섬유 방향은 거의 수축하지 않는다. 그 섬유 방향의 강도의 크기는 인장, 휘임, 압축, 전단의 순서다. 목재의 심재가 변재보다 모든 부분에서 우수하다. 심재는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고 먼저 생긴 세포입니다. 심재가 강도, 내구성, 비중이 크고 건조숙은 작다. 변재는 바깥쪽 부분, 수피부, 껍질에 가까운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재는 수심부, 가운데에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역시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이니까 꼭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목재의 방부법 역시 많이 나옵니다. 도포법, 방부제 칠하는 방법, 침지하는 거, 가압주의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표면을 탄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목재의 방화법 중에서도 방화제 칠, 또 가압주입,
표면을 우리가 방화 그 재료로 감싸는 거, 피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방화법에 해당이 되고요. 목재의 자연건조법,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자연건조법은 시설 비용이 작고 결함도 적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재의 방부제는 콜타르, 클레오소트, PCP 세 가지인데, 클레오소트는 흑갈색 용액으로 기둥, 토대, 도리 등 외부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 정도를 정리를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목공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역시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음 맞춤 쪽매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뭐 세우기 순서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연결 철물 이런 것들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만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된 것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붕 방수는 원투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첫 번째, 지붕 재료는 수밀하고 내수적이고 열전도율이 작고 외관이 미려하고 열전도율이 작아야 돼요. 건물과 조화로워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처마 끝에 막세 대신 회반죽 진흙으로 둥그렇게 바른 흙이 아귀토.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금속판에서 거멀 접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온도에 의한 신축 팽창의 변형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거멀 접기 하는 이유. 이원화 경향 역시 최근에 가끔 출제를 하죠. 큰 금속의 순서. 이렇게 대소관객에 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 순서는 알루미늄, 아연, 철, 납, 구리 순서다. 물론 중간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만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만 적어놨어요. 철과 알루미늄, 이렇게 철과 알루미늄이 접한 경우는 알루미늄이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이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알루미늄이 부식되고요. 아연판, Zn의 아연이죠. 구리, 아연판과 동판이 접촉되면 동판이 구리판인데 아연판이 부식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향이 크다라는 거죠. 이 이온화 경향 순서는 알루미늄이라든지 Zn, Fe, 구리 요 네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수, 피막 방수 공법은 아스팔트, 계량 아스팔트, 도막,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를 그냥 시트 방수라고도 부르는데 중요합니다. 또 합성 고분자 방수는 도막,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C일제 방수는 합성 고분자 방수에 속한다. 역시 그 합성 고분자 방수라는 얘기는요, 이 합성 수지로 된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C일제는 밀봉하는 재료인데 스틸 세쉬 주위 커튼홀 판넬의 줄눈에 사용되거나 보수 보강 공사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용제형 도막 방수 재료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화재의 주의를 해야지 된다. 이 도막 방수 재료에는 유제형이 있고 용제형이 있는데요. 용제형은 고무를 솔벤트로 녹여서 우리가 가열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에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고무 계통의 도막 방수가 질긴 방수막을 형성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막 방수 공법은 단순히 코팅하는 공법과 합성 수지라든지 아니면은 부직포 같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섬유포를 적층하여서 두껍게 우리가 시공하는 게 라이닝 공법이고요. 코팅 공법은 단순히 하도, 중도, 상도와 상도가 내구성이 있도록 햇빛에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칠, 이것만 해주는 게 바로 코팅 공법이다. 상당히 두꺼운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라이닝 공법이다. 시트 방수 공법은 보행용 시공법과 비보행용 시공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트 방수는 그 보호흡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뒷부분에서 방수는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바깥방수 공법은 안방수가 있고 바깥방수가 있죠. 큰 수압에 견디며 바닥은 보온업이 필요 없고 벽체는 해줘야 되며 시공 시기에 제약이 있다. 밑창 콘크리트 위에다가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단 안방수는 수압이 견디는 힘이 작고요. 보온 누름을 반드시 해야 되며 시공 시기가 자유롭다. 또 안방수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죠. 아스팔트 방수는 탄력성이 크고 균열이 안전하나 견안부의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전면적이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특징을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특징. 요 안방수와 바깥방수의 특징, 아스팔트 방수와 시멘트 액체 방수를 비교하는 특징. 아스팔트 방수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수층과 무제의 접착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신축 줄눈을 설치하는 목적은 신축이 위한 균열 방지가 목적이다. 맞고요. 신축 줄눈 균열 방지가 목적입니다. 지붕 방수에 주로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블로운 아스팔트다. 꼭 암기해 두시고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지하실에서 사용을 하고, 아스팔트 컴파운드가 최우량품이다. 즉 블로운 아스팔트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서 블로운 아스팔트의 단점을 해결한 이런 아스팔트가 아스팔트 컴파운드다. 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펠트나 루핑을 만들 때 교착제 침투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연화점이 작기 때문에요. 지붕 방수에서 사용되는 것은 블로운 아스팔트고요. 지하실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펠트나 루핑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펠트나 루핑을 만들 때 침투용으로 사용을 하는 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연화점은 100도씨, 침입도는 15도 정도고요. 블로운 아스팔트는 20에서 30 정도의 침입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화점이 약 85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약 20에서 40 정도의 침입도를 가지고 있는데 연화점은 약 65도 정도 됩니다. 5번도 중요합니다. 침입도. 아스팔트의 양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다.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시험이고, 이게 양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며 25도씨에서 100g의 줄을 5초 동안 눌러서 0.1mm 관입하는 것을 침입도 1로 한다. 아스팔트 재료의 가장 양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시험이 침입도 시험이다. 이거는 아스팔트의 경도를 침해 관입 시험으로 우리가 시험하는 시험이다. 마모도 시험은 방수 아스팔트의 시험과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마모도는 관련 없음. 가장 관련성이 많은 게 침입도. 시멘트 액체 방수는 지하 안방수랑 간단한 방수에 사용되고 수축 균열 부위에는 사용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방수액 침투 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액 침투 시멘트 몰타르 같은 이런 모체에 바로 붙여서 시공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되면 방수층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붕 방수 공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놨어요. 미장 타일. 진흙, 회반죽, 돌로마이트 석회들은 기경성 미장 재료이다. 아무래도 미장 재료 그러면 재료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역시 굉장히 많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기경성, 수경성. 진흙, 회반죽, 돌로마이트 석회, 이걸 마그네시아 석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고도 부르는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는 것은 발음재료, 플라스터는 발음재료 정도로 보세요. 순석고, 혼합석고, 경석고, 경석고를 킨시멘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킨스시멘트. 이게 경석고인데, 이거는 수경성 미장재료. 시멘트 몰탈도 수경성. 단, 석고는 팽창성 급결성, 시멘트 몰타는 수축성 알카리성입니다. 회반죽,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시멘트 몰타는 알카리성이다. 동일 두께 미장시 돌로마이트 석회가 가장 균열이 크고 킨스 시멘트가 가장 균열이 작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돌로마이트 석회는 기경성이고 물에 약하므로 지하실 사용은 부적당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 돌로마이트 석회 얘는요 강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바로 유성 페인트를 도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성 페인트를 도장하고자 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리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 두시죠. 미장은 얇게 여러 번, 도장도 얇게 여러 번 바릅니다. 거친 모래가 균열 예방에 유리하고 또한 초벌 바름 후 2주 이상 반드시 전치를 해 주셔야 돼요. 바라이트 몰타르는 방사선 차폐용 꼭 기억해 두시고 아스팔트 몰타르는 내산 바닥용, 산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미장 재료에 관련된 또 공법에 관련된 중요 내용을 다뤘고요. 타일은 사용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소지, 용에 따라서 흙의 종류로 소지, 진흙의 종류에 따라서 또 용도가 달라지는데 자기질은 외장용, 석기질은 바닥용, 도기질은 내장용 타일로 구분합니다. 외장용 타일은 흡수율이 가장 작은 자기질 타일을 사용을 하는데 자기질 타일은 1에서 3% 정도의 흡수율, 도기질은 15% 이하, 석기질은 8%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질이 흡수율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석기질, 그 다음에 도기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질은 외장용, 도기질은 내장용, 석기질은 바닥. 치장 줄눈은 타일 시공 후 3시간 경과해서 줄눈 파괴하고 24시간 경과 후 시공하는데 역시 많이 출제가 돼요. 기타 타일의 공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지면이 없어서 구성을 못 해놨는데 떠붙임, 그 다음에 압착, 그 다음에 계량 압착, 밀착 이런 공법의 계략적인 특징을 파악을 좀 역시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창호 유리입니다. 창호는 그 시험 문제 요즘에 출제되는 게 거의 없는데 알루미늄 창호는 알칼리 취약하므로 부득이 콘크리트에 접촉 시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죠. 징클로메이트 도장을 하는데 아연 분말 도료를 징클로메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도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미장 재료 중 석고는 급결성이면서 중성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장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의 초벌 롱막이 콘크리트에 접촉되는 부위는 징크로메이트 코팅을 한다. 외부 창문의 유리 기운은 내부 마감 공사 전에 수행을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보통 창유리의 자외선 투과율은 거의 제로이고 유리의 주성분은 SiO2다. 역시 유리의 주성분이 뭐냐 직접적으로도 물어보고요. 보통 창유리의 자외선 투과율은 매우 크다가 아니라 거의 제로입니다. 자외선은 파장이 제일 짧은 선이에요. 따라서 파장이 제일 짧은 선의 투과율이 작다는 것은 장파장의 열선, 즉 적외선의 투과율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리의 압축 강도는 매우 크지만 보통 유리의 강도는 휨 강도를 의미한다. 유리는 항상 창문틀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깨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유리의 강도는 보통 휨 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죠. 이 유리의 압축 강도는 콘크리트보다 무척 큽니다. 그래서 이게 강도가 550메가파스칼에서 980메가파스칼까지 나오는 이런 매우 압축 강도가 큰 이런 재료예요. 거기에 비해서 휨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역시 유리의 그런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강화 유리는 강철 유리라고도 하고 안전 유리고 자동차 선박, 현관 무태문. 현관 무태문이라는 얘기는 프레임 없이 유리로만 구성된 이런 문 이런 것들을 무태문이라고 부르는데 현관 그 사무소 같은 이런 무태문에
강화 유리를 씁니다. 유리를 용융점 이상까지 가열을 한다면 양쪽으로 찬 공기를 내보내서 인장과 압축력이 걸리게 만든 이런 안전 유리로서 깨졌을 때 둥근 입상으로 깨져서 삐죽삐죽하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유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망임유리는 유리 사이에 금속만을 넣은 안전유리고 유리창고나 방화문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역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대신 페아그라스, 이 페아그라스는 이게 이중유리죠. 이 페아그라스 복층유리, 이 복층유리는 방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방화는 안 된다. 이 페아그라스는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를 밀봉시킨 것이거든요. 따라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팡 깨집니다. 그래서 방화용 안전유리는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죠. 접합유리는 2개 이상의 유리 사이에 필름막을 넣고 고온에서 압착한 것이다.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압착 성형한 것으로서 파편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유리고 고층 아파트의 발코니 창 등에 사용이 된다. 맞고요. 최근에 역시 로우 유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유리는 로우 인베스비틱 글라스, 저방사 유리라고도 부르는데 유리면에 은을 코팅한 에너지 절약형 유리다. 여름철에는 서늘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이런 복사열을 반사하는 일종의 에너지 절약형 유리로 일종의 열선 반사 유리를 로우 이 유리라고 하는데 정의와 역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잘 확인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장 합성 수지 금속 커튼을 마지막 공사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적산이 있어요. 역시 기타. 회반죽면 몰탈 표면에는 수성 페인트를 쓰며 유성 페인트는 알카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유성 페인트는 내 약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회반죽, 몰탈, 알카리죠. 이런 경우는 수성 페인트를 씁니다. 이 수성 페인트의 대표적인 단점이 광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광택이 있는 수성 페인트도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락카는 건조가 빨라서 뿜칠만 가능하고 클리어 락카는 목재의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역시 꼭 알아두시고 이 클리어 락카에다가 안료를 넣는 것을 락카 에나멜이라고 부릅니다. 무지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요건데 도장 작업 시 칠의 횟수별로 동일한 색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칠하는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칠의 횟수별로 색을 바꾼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재벌 정보를 구분하기 위해서 칠의 횟수별로 색깔을 바꿉니다. 뿜칠 시 거리는 30cm를 유지하고 도면과의 거리는 30cm,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서로 겹침하여서 뿜칠을 한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뿜칠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겹침을 해서 뿜칠을 하고요. 1회를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2회는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뿜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1회와 2회 뿜칠은 반드시 직교해 주셔야 된다. 꼭 기억해 두세요. 역시 자주 나옵니다. 합성 수지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골랐는데 폴리스틸렌 수지는 건물의 천장재 블라인드를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열가소성 수지는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 PVC, 아크릴 이런 것들을 열가소성 수지라고 부르고요. 기타 에폭시 우리가 여태까지 접착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접착제고 금속 접착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페놀 수지 이런 것들은 전기 절연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선의 재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기둥, 벽 등의 모서리에 대해서 미장 발음을 보완한 철물, 코너 비드 역시 자주 출제가 됩니다. 6번 항목에 나와 있고요. 단열, 흡음 재료는 가볍고 비중이 작고 열 전도율이 작으며 다공질 재료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역시 단열재 요구 조건에 대한 것들을 꼭 정리를 좀 해 두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커튼월 시공 시 비계의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 즉 커튼월 시공할 때 비계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머크업 테스트, 실물대 모형 시험의 시험 항목은 예비시험, 기밀시험, 정합수밀, 동합수밀, 구조시험. 단 필기시험에서는 이 구조시험에 층간 변이 추정성 시험을 포함하는 구조시험도 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두시죠. 기타 공사에서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모조리 골라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들은 반드시 파악을 좀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산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지면이 너무 부족하고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1회 시험에 있어서는 적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소단위 적산이라든지 개별 적산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고, 이렇게 전산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명세 견적, 이렇게 계산 견적과 명세 견적이 있는데, 명세 견적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이 가능한 방식이다. 좀 공사비 산출이 오차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이 계산 견적이다. 형태에 의한 단가의 종류로는 재료 단가, 노무 단가, 복합 단가, 1위 대가는 복합 단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합성 단가, 마감에서 바탕까지 이런 것이 합성 단가인데, 이런 네 가지가 형태에 의한 단가의 종류다. 기억을 좀 해두시죠. 할증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얘는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유리 할증률 1%, 단일전 10%, 붉은 벽돌이라든지 이형 철근 3%, 시멘트 벽돌의 할증률은 5%, 월형 철근 5%,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우리가 그 점토 제품 일반적으로 할증률이 3% 이렇게 되고요. 그 유리 단열재, 붉은 벽돌, 시멘트 벽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증률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이 소요량을 구하라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증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정미량에다가 손실량을 더해가지고 플러스 이 정미량 곱하기 할증률, 이거 곱해서 더한 것이 우리가 구매량, 소요량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렇게 소요량은 정미량 플러스 정미량 곱하기 할증률을 더해서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요량을 구하려면 가령 시멘트 벽돌의 할증을 고려해서 소요량을 구한다. 그러면 어떤 몇 제곱미터가 나왔다라고 그랬을 때는 보통 1.05를 곱해 주시면 바로 정미량과 정미량의 할증률을 한 5%가 같이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장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강제 할증률, 강판은 10%, 대형형강 7%, 고력 볼트가 3%고 나머지 강제는 5%를 적용을 하는데, 즉 고력 볼트가 아닌 거, 앵카 볼트, 보통 볼트 전부 다 5%, 파이프류 전부 다 5%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용이 아니라 적용한다. 역시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 할증률, 강제 할증률 꼭 알아두세요. 거푸집 면적 산출 시 1제곱미터 이하의 계곡 면적은 공제하지 않는다. 역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흙, 모래, 자갈은 1.7톤 per 세제곱미터를 적용하는데, 내가 이렇게 줄기초를 팠어요. 그 전체 흙을 덤프트럭에 실어서 몇 회에 실어 나르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무게를 우리가 구할 때는 1.7톤을 적용하고, 콘크리트는 2.4톤 per 세제곱미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와서 콘크리트 포 치수를 주어지고 이거를 8톤 트럭에 몇 개 실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는데,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을 꼭 알아두셔야 되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는 시멘트 320kg 8포, 모래는 0.45, 자갈은 0.9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라는 것은 1대 2대 4, 용적 배합으로 시멘트 대 모래 대 자갈의 비율이 1대 2대 4, 이런 거 1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물량이다. 철근은 1세제곱미터는 125kg, 1제곱미터에는 60에서 90kg, 그래서 약 75kg 정도가 1제곱미터당 들어가고요. 철근은 1세제곱미터당,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은 철근은 125kg. 거푸집은 1세제곱미터는 5 내지 8제곱미터가 소요되고 1제곱미터당, 즉 연면적 당은 4 내지 5제곱미터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제일 역시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1제곱미터의 표준형 벽돌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190에 90에 57짜리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게 표준형인데, 이거를 0.5B 쌓기를 했다. 즉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벽돌을 이렇게 쌓는다. 이게 0.5B 쌓기인데요. 이게 벽돌의 길이가 벽체 두께로 쌓는 것을 1B 쌓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0.5B 쌓기를 했었을 경우에는 75매. 또 1B 쌓기는 149매가 소요가 되는데, 단 얘네 두 개를 더하면 224매죠. 1.5B 쌓기에서는 224매. 단 소요량을 구하라 이랬을 경우에는 우리 원칙적으로 붉은 벽돌은 3%, 시멘트 벽돌은 5% 할증을 해서 소요량을 구하는 게 원칙이다. 정미량으로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실수하지 마시고 할증을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이외에 역시 그 내용 풀어보실 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적산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핵심 정리, 우리 파이널 체크, 핵심 정리, 자주 출제되는 시공,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